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산업위생 끝까지 함께하는 전나온입니다. 이번 시간은 입자상 물질을 공부를 할 거예요. 낯설지 않으시죠? 그렇죠? 왜냐하면 입자상 물질 우리가 개론에서도 살짝 나왔고, 그리고 작업 위생 측정 그 2과목에서는 아예 대놓고 나왔었어요. 입자상 물질이. 그래가지고 입자상 물질을 알아야지만이 그 측정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입자상 물질의 종류, 그리고 이제 측정 방법, 그 입경의 크기를 재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런 것들 다 우리가 배웠고, 그리고 또 3과목에서 우리가 관리 대책, 그 환기 파트에서 어떤 걸 배웠었냐면, 환기 파트에서 공기 정화기가 있어요. 그때 입자상 물질을 정화하는 게 바로 집진 시설이죠. 집진 시설의 이제 기초, 그리고 이 입자에 대한 성질을 다루면서 이제 입자상 물질은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계속 만나게 됐는데, 지금 또 만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장 세부적으로 만났다고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입자상 물질을 가장 꼼꼼하게 공부해야 되는 파트가 지금 여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태까지 배운 것들을 좀 정리하고, 이 파트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독성과 관련해서 입자상 물질이 근로자에 그 피해를 주는 것까지, 그런 메커니즘까지 살을 붙여서 정리를 하면 이제 입자상 물질 공부는 끝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출발해 볼게요. 입자상 물질의 정의를 보는데, 여러분들 앞에서 다 했기 때문에 복습한다 생각을 해보시면은, 물질이 파쇄되거나 선별되거나 또는 뭐 연소, 합성, 분해, 기타 여러 가지 공정을 통해서 발생됐을 때 떠다니는 액체나 고체상 물질이에요. 그래서 이거 헷갈릴 수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무슨 얘기였었냐면, 고체상 물질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입자상 물질은. 근데 고체상도 있고 액체도 있고, 이게 입자상 물질입니다. 그래서 고체나 액체를 가지는 떠다니는 물질들이 입자상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가스상 물질은 기체로 된 애들이죠. 그렇게 좀 상으로 정리가 됐고요. 자, 종류를 한번 살펴보면, 종류는 이제 먼지, 그리고 미스트, 흉, 섬유, 안개, 스모그, 이거 그대로 우리가 작업위생 측정 파트에서 했던 부분인데, 자, 복습하면서 살을 붙여보겠습니다. 먼지, 크기에 따라 분류되는 공기에 떠있는 액체 또는 고체죠. 그래서 먼지도 상이 액체 또는 고체로 돼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먼지는 이제 크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좀 분류되죠. 공기역학적 직경으로 10마이크로미터보다 작으면 PM10, 우리가 이제 미세먼지라고 하는 PM10이고, 그 다음 이제 초미세먼지라고 하는 PM2.5, 2.5 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애들. 그 다음에 보통 이제 20마이크로미터보다 큰 애들을 얘기해요. 걔네들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강하 분진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20마이크로미터보다 크면은 중력에 의해서 그냥 냅두면 쭉 이렇게 떨어지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애들은 이제 강하 분진이다, 더스트 폴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뭐 그 이외에도 우리가 위생학적으로 봐가지고, 위생학적으로 뭐 폐포까지 들어가느냐, 기관지까지 들어가느냐, 아니면은 그 교환 부위까지만 들어가느냐 해가지고, 뭐 호흡성 분진이냐, 흉곽성이냐, 그 다음 뭐 흡입성이냐, 뭐 이렇게 구분을 했었죠. 이거 기억나시죠? 해서 뭐 이렇게 크기 순으로 먼지들은 또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됐었고요. 그 다음 이제 미스트로 넘어가면, 여러분들 미스트는 딱 성상이 액체입니다. 얘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이제 조깅을 하러 갔더니 굉장히 뭐 안개가 자욱해요. 근데 이제 안개하고 미스트의 차이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이 둘을 좀 묶을 수밖에 없는데, 둘 다 얘는 액체 성분이고, 우리는 보통 아침에 일어나서 저 앞에 안 보이면 뭐라고 합니까? 안개라고 해요? 미스트라고 그래요? 미스트 꼈네? 이렇게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안개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이 안개의 정의는 시정거리 또는 가시거리가 1km 미만이에요. 그러니까 앞이 1km 이상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굉장히 좀 앞이 안 보이는 상태고, 미스트는 액체상 물질이 이렇게 습하게 쭉 있는데, 습하기만 하고 가시거리에는 큰 문제는 없다라는 거예요. 가시거리가 1km 이상일 때, 이때를 이제 미스트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시거리 차이로 보는 거예요. 보통 이 미스트의 성상은
거의 다 물로 얘기되는데 산업 공정에서는 이제 많이 쓰는 게 이제 오일 미스트. 이런 게 좀 되겠죠. 오일 미스트라든지 아니면 이제 황산 미스트라든지. 굉장히 좀 위험한. 그래서 이런 성분들이 액체상으로 약간 습하게 형성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이제 미스트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스트하고 안개가 확실히 좀 정리가 됐고, 흉을 볼게요. 흉은 여러분들 흉 얘도 너무 많이 배웠죠. 흉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금속이 승화돼서 거기서 바로 응결돼 가지고 형성된 입자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이 발생되는 게 용접작용 같은 거. 용접하다가 납 같은 거 납대 많은데 납증기가 이렇게 나오겠죠. 굉장히 고열로 인해서 금속이 고체에서 바로 기체가 될 때 승화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승화가 됐을 때 걔네들이 날아가면서 다시 식겠죠. 식으면서 아주 작은 입자 상태로 식어버리는데 걔가 듐입니다. 그래서 승화되고 걔가 응결되면은 듐이 되고, 이 듐의 그래서 생성 기전을 살펴보면은 금속에 거의 보면 증기와 증기물의 산화, 산화물의 응축으로 만드는 거죠. 응결이나 이제 응축으로 비슷한 말인데 다 써놓겠습니다. 승화되고 산화되고 응축되면서 형성이 되고, 특징을 보니까요, 여러분들 크기가 1마이크로미터 이하입니다. 그래서 1마이크로미터 이하, 대부분이 이제 듐에 해당하는 그 크기가 0.001부터 1마이크로미터까지예요. 굉장히 좀 작죠. 그리고 이 중에서 0.1 마이크로미터보다 작으면 무슨 운동을 한다고 했었는데 브라운 운동이라는 걸 합니다. 얘가. 그래서 브라운 운동을 해요. 거의 다 대부분이 0.1 마이크로보다 더 작기 때문에 브라운 운동을 하는 애들이 이 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자유 운동을 한다라는 거죠. 브라운 운동은 막 자유롭게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러한 운동을 하고, 이 브라운 운동을 하면서 무슨 또 현상이 생기냐면 상호, 충돌하고 응집하는 이러한 현상이 생기고, 한번 응집되면 떼어내기가 힘들고요. 응집되면서 무슨 현상이 일어나면 독성이 증가가 돼버려요.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쪽에 납증기가 발생했고 이쪽에 카드뮴 증기가 아마 발생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얘네들이 응결해 가지고 승화된 다음에 응결 응축돼서 듐이 됐어요. 근데 얘네들은 무슨 운동한다고요? 브라운 운동을 하면서 지들끼리 막 왔다 갔다 하다가 서로 꽝 하고 이렇게 부딪힐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랬을 때 얘네들이 너무나 작기 때문에 응결 응축, 자기네들끼리 결합이 된다라는 겁니다. 상호 충돌되면서 응집되면서 결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납의 독성과 카드뮴의 독성이 합쳐지면서 독성이 증가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납 똑같은 물질끼리 결합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물질이 되기 때문에 큰 농도의 중금속이 되기 때문에 더 독성이 증가되죠. 이런 현상으로 인해서 더 듐은 위험해진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섬유로 넘어갈게요. 섬유는 대표적인 애가 누구냐면은 이제 성면이 있는데, 섬유에 이제 정의가 있죠. 길이가 5마이크로미터 이상이고 길이와 폭의 비가 3대1 이상이다. 이렇게 섬유에 대해서 정의를 했었어요. 길이가 5마이크로미터 이상이고 길이와 폭과 비가 3대1 이상이니까 굉장히 길쭉길쭉하게 생겼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대표 물질이 이렇게 생긴 대표적인 애가 이제 성면이고요. 이렇게 섬유상으로 생기면 여러분들 붙으면 잘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잘 안 떨어지죠. 그래서 섬유 물질들은 대부분 이 호흡기로 들어가서 폐나 폐포에 침착이 됐을 때 제거가 안 됩니다. 굉장히 비가역적 반응을 유발하죠. 그러면서 성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계속 쌓이면 치료법이 없습니다. 규소 같은 거, 규산 같은 것도 쌓이면 섬유로 돼 있고 막 쌓이기 때문에 치료법이 없어요. 그래서 대체로 섬유 물질로 돼 있는 애들은 치료법이 없고 비가역적인 현상을 유발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모그를 볼게요. 스모그는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스모크, 연기입니다.
요거하고 뭐가 합성어냐면은 fog, 안개죠. 그래서 연기가 마치 안개처럼 형성이 되거나 아니면 기상에서 무슨 안개 같은 이런 현상에, 안개는 이제 증기가 액체상으로 갇히는 상태죠. 거기에 이제 오염물질이 들어가면 그 안개 속에 오염물질이 포함돼서 갇혀버리는, 그러면 오염도가 굉장히 유발이 되죠. 그런 상태를 이제 스모그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도심에서 아침에 막 자동차로 인해서 배기가스에서 그 오염물질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질소산화물, 뭐 황산화물, 뭐 탄화수소 등등이 많이 나왔다고 해보겠습니다. 근데 아침 새벽에는 기온이 잘 이 대기가 활발하진 않아가지고 갇혀 있어요. 그래갖고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면 좀 뭔가 꿉꿉하시죠? 낮보다 공기가 잘 순환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 순환되지 않기 때문에 그 순환되지 않는 공기에 그 오염가스가 갇혀버리는 거예요. 마치 안개처럼. 그래서 오염가스가 형성하는 그런 상태를 이제 스모그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와, 닿으시죠? 그래서 스모그는 연기와 안개의 합성어고, 얘네는 그렇다 보니까 특성이 액체상 물질하고 고체상 물질하고 같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두 상이 한 번에 다 존재를 합니다. 이게 이제 스모그의 특징이겠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입자상 물질의 모양과 크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기 구하는 거, 이거 사실 여러분들 다 앞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복습만 좀 하면서 넘어갈게요. 자, 광학직경이라는 건 현미경으로 관찰을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입자를 이렇게 본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입자 크기를 반으로, 이 면적을 반으로 2등분하는 선을 갖다가 직경으로 하면 그걸 뭐라고 했죠? 마틴 직경에서 DM이라고 표현했고, 그 다음에 이 면적하고 똑같은 면적에 원을 하나 잡으면 그러한 그 원의 직경을 갖다가 이 입자의 직경으로 하는 게 헤이우드 직경, DH,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 입자의 끝, 가장자리를 수직으로 이어서 그걸 이제 직경으로 한 게 DF, 페레트 직경이죠. 그래서 광학 직경, 현미경으로 봤을 때 직경을 나누는 기준이 세 가지인데 2등분하는 마틴 직경, 그리고 똑같은 면적을 갖는 원의 직경으로 하는 등면적 직경 또는 헤이후드 직경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입자의 가장자리를 수직으로 이어서 직경으로 하는 페레트 직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경향이 마틴 직경이 가장 작고 그 다음에 헤이후드, 그 다음에 페레트가 가장 클 이런 경향이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 광학 직경에 해당하는 애들이고요. 그 다음 이제 역학적 직경을 보시면 역학적은 이제 물리적으로 구분을 한다고 했었는데, 물리적으로 구분하는 게 우리가 떨어지는 속도를 가지고 그리고 그 밀도를 가지고 구분을 했는데, 이 역학적 직경으로 구분할 때 이제 두 가지로 분류가 됐습니다. 스토크스 직경이 있었죠. 그리고 공기 역학적 직경이 있었습니다. 공기 역학적 직경, 스토크스 직경,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서, 자, 스토크스 직경은 정의가 대상 입자하고 침강 속도 같고 밀도도 같은, 아주 벽으로 몰리네요. 자, 대상 입자와 침강 속도 같고 밀도도 같은 그 구형 입자에, 왜냐하면 구형으로 해야 물리적으로 계산하기 좋기 때문에 구형 입자의 직경이 바로 스토크스 직경이 되고요. 공기역학적 직경은 차이가 대상 입자하고 침강 속도 같아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 이제 밀도가 단위 밀도를 갖는, 그죠? 이게 특징이었습니다. 단위 밀도를 갖는 구형 입자의 직경이 바로 스토크스 공기역학적 직경이 됐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아마 과목이 이 과목 한지 오래돼 가지고 까먹으셨을 수도 있는데 괜찮습니다. 아직 시험 안 봤기 때문에
그 전까지만 기억해내면 되는 거예요. 스토크스 직경 차이가 뭐라고요? 침강속도, 대상 입자와 침강속도도 같고 밀도도 같은 구형 입자의 직경이고, 공기역학적 직경은 대상 입자와 침강속도는 같은데 단위 밀도를 갖는, 단위 밀도가 뭐였냐면 바로 물의 밀도였어요. 그래서 1g/. 세제곱센티미터, MKS 단위로 나타내면 1000kg/. 세제곱미터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물의 밀도를 갖는 구형 입자의 직경. 그래서 기준이 되는 직경은 공기역학적 직경이기 때문에 아까 앞에서 얘기한 먼지, PM10이라든지 PM2.5, 호흡성 먼지, 흡입성 먼지, 걔네들을 다 공기역학적 직경으로 기준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얘로 기준하면 계속 밀도가 달라지죠. 그러면 직경이 똑같은 침강 속도여도 막 계속 달라지지 않습니까? 근데 얘는 밀도가 딱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불변하지 않는다. 기준이 세우는데 좋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렇게 구분이 좀 됐고, 자, 그 다음에 입자 크기에 따른 폐 침착을 보니까, 자, 이 크기에 따라서 어느 부위에 침착되는 게 달라지죠. 그래서 세 가지로 좀 분류가 됐었는데, 첫 번째 흡입성이 있었고, 왜 번호가 있으니까 이거 기억으로 좀 표시할게요. 흡입성이 있었고, 그 다음 뭐죠? 저 흉곽성. 이거는 여러분들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외워지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작은 애가 이제 호흡성. 이렇게 좀 분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흡입성은 크기가 얼마였죠? 공기역학적 직경으로 100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애들이었고, 흉곽성은 10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애들이었고, 호흡성은 4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애들이었고요. 흡입성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디에 침착을 했냐면 호흡기계 어느 부위라도 침착할 수 있다. 다 침착하는 게 이제 흡입성이고요. 흉곽성은 어디 침착하죠? 호흡기계, 그러니까 기관지하고 그리고 가스 교환 부위. 가스 교환 부위면은 여러분들 지금 그 기도 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폐 쪽 얘기하는 거예요. 폐 쪽. 폐포까지는 아니고 폐 쪽. 그 다음 얘는요. 가스 교환 부위하고 이제 폐포까지. 폐포하고 폐포에 침착을 해서 유해성을 주는 호흡성 분질입니다. 정리되시죠? 그래서 흡입성은 대부분이 이제 코나 입이나 그 식도나 그 기도 들어가기 전까지 거기까지 흡입되는 게 이제 100마이크로미터 흡입성 분질이고요. 흉곽성은 들어가요. 그래서 폐까지 들어가는 애들. 폐포까지 못 들어가고, 호흡성은 폐포까지 들어가는 애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좀 하고요. 자, 여과 이론을 볼게요. 이건 앞에서 설명했으니까 제가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목에서 다 설명을 충분히 드렸기 때문에. 여과 다시 복습만 해보면 관성 충돌이 있었어요. 이 관성역에 의해서 먼지 입자가 그냥 부딪히는, 그 다음에 이제 접촉 차단, 쓸리면서 되는데, 주로 이제 접촉 차단에 해당하는 애들이 이제 섬유성 물질들이 많이 여기에 쓸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확산은 굉장히 좀 작은 입자들이 브라운 운동에 의해서 움직이다가 붙어버리는 이런 포집 메커니즘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중력에 의해서 제거되는, 그리고 이제 정전기에 의해서 제거되는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리가 좀 됐고, 거기에 해당하는 여러분들 이 입경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관성 충돌은 0.5 마이크로미터 이상부터 잘 잡히고, 접촉 차단은 0.1부터 1 마이크로미터 사이에 있는 애들 잡히고요. 확산은 0.5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애들이 잘 잡히고요. 그 다음에 중력 침강 같은 경우에는 5 마이크로미터보다 이하인 애들이 더 잘 잡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전기 5 마이크로미터 요거 죄송합니다. 이상인데, 그러니까 5 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애들도 잡힐 수는 있어요. 잡힐 수는 있습니다. 근데 대체로 여기 부분이 잘 잡힌다라는 얘기고, 얘네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얘기를 여러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이제 정전기에 의해서 잡히는 거는 보통 이제 작은 먼지, 큰 먼지 할 거 없이 여러 가지가 다 잡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입경과 동시작용 기전. 이거는 뭐 앞에서도 했었는데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인체 영양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체 내 축적 및 제거 요거로 가볼게요. 자, 인체 부위별 축적 입자 크기예요. 첫 번째 지금 이거 폐포. 아까 여기랑 연관을 잘 시켜봐야 되는데 아까 입자 크기에 따른 폐침착에 이거 좀 써놓고 시작할게요. 이쪽에 흡입성 요게 이제 100 마이크로미터 이하. 그 다음이 흉곽성 요게 이제 10 마이크로미터 이하. 그리고 호흡성 요게 4 마이크로미터 이하 이렇게 됐죠. 저거 보면은 이거는 여러분들 상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그 기관지들 그쵸? 기도로 넘어가기 전까지 거의 상기도에 집착이 되고 흉곽성은 폐입니다. 폐. 그 다음에 호흡성은 폐포죠. 이렇게 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한 상태에서 지금 인체 부위별 축적 입자 크기 이것도 이렇게도 분류가 되는데 보니까 폐포는 1 마이크로미터 이하가 잘 침적이 된다. 그러니까 4 마이크로미터 이하부터 폐포 침적이 되는데 거의 현저하게 되는 애들은 1 마이크로미터 이하라는 거예요. 누구죠? 이거 결합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호흡성 문진에 해당하는 애들. 그 다음 이제 기관지 여러분들 찾아볼게요. 1에서 5 마이크로미터. 자, 여기서 애매해지죠. 그러면은 여기서 5니까 흉곽성도 살짝 들어가고 호흡성도 들어가고 맞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좀 겹치는 거예요. 여기에 기관지라고 하면은 호흡성 그리고 이제 흉곽성 그리고 여기 이제 기관지라고 했기 때문에 헷갈리는 게 사실 상기도도 겹치고 여기 흡입성도 다 들어갑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나왔는데 기관지 요거에 해당하는 그 분진 찾으시오. 여기 중에 찾으시오 그랬으면은 가장 좀 많이 들어있는 퍼센트를 좀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호흡성으로 찾을 수 있으나 애매한 게 호흡성은 4 마이크로미터 이하고 폐포에 잘 침착이 된다. 흉곽성은 10 마이크로미터 이하인데 여기에서는 지금 4가 호흡성이니까 이거 4에서 5밖에 못 잡는데 이거 좀 예로 하기 애매하고 그 다음에 예로 했더니 100 마이크로미터인데 너무 큰 것 같고 근데 얘는 상기도 잡힌다고 했으니까 V로 봤을 땐 얘가 맞는 것 같은데 자, 제가 딱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흡입성은요 100부터 10 사이 여기들이 잘 상기도에 침착이 된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100%가 다 상기도에 침착된다는 얘기고 자, 흉곽성은 보니까 10이에요. 그렇죠? 근데 거의 얘네들은 10에서부터 4 요 사이로 여러분들 보시면 됩니다. 요 사이. 그리고 얘네들이 폐뿐만 아니라 10에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거의 대부분이 폐에 들어간다라는 거지 기관지에도 침착이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호흡성 얘는 이제 4 마이크로미터라고 썼지만 431도 들어가지만 거의 대부분이 얘네들은 어디 얘기하냐면 1부터 여러분들 얘네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요거 써놓으니까 딱 이해되시죠? 호흡성은 4로 정의를 해놨지만 얘는 맥시멈이고 얘 폐포에 침척되는 게 현저하게 일어나는 거는 이렇게 작은 애들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확실하게 호흡성이고 기관지에 해당하는 거 다 들어갈 수 있지만 거의 대부분 걸리는 거는 이 흉곽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코화 인후. 코화 인후. 얘는 뭘까요? 코화 인후. 50에서 30. 아니 그러면 선생님 여기는 흡입성 아닐까요? 100에서 10 들어가니까 저 사이에 많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흉곽성은 10 이상인데 이거 넘어버리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코아 인후도요. 여러분들 요거 거의 대부분이 요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얘도 흉곽성으로 좀 분류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딱 어떤 교재에서도 뭐 폐포는 딱 호흡성 문진이다. 기관지는 딱 이거다. 인후는 딱 흉곽성이다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얘도 여기에 이렇게 흡입성 섞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100% 흉곽성만 들어간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가장 주로 들어가는 애들이 호흡성이고 기관지에서는 흉곽성이고 코와 인후에서도 흉곽성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렇게 좀 정리를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직업성 천식으로 갈게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파트인데 우리가 이제 입자상 물질로 일어나는 두 가지 그 근로에서의 큰 직업병이 직업성 천식하고 그리고 진폐증이에요. 이거 배울 건데 자 먼저 직업성 천식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성 천식 보니까 발생 기전이 이걸 좀 이해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 저도 잘 이해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생물학적으로 막 들어가기 때문에 자 깊은 이해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이 그림이 순서만 그려지시면 돼요. 그럼 문제 푸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볼게요. 항원 공여 세포라는 애가 있습니다. 얘네들이 어디에 민감한 애들이냐면 이런 직업성 천식에 그 유발하는 분진이 들어왔을 때, 직업성 천식에 그 유발 물질들이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꽃가루라든지 아니면은 뭐 목재 가루라든지 금속 분진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이제 들어왔을 때, 그 화학적으로 반응을 일으키거나 알레르기성으로 반응을 일으킬 만한 애들이 들어왔을 때 항원 공여 세포가 그 천식 유발 물질을 먹으면서 걔네들이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천식 유발 물질이 생기면 항원 공여 세포가 탐식을 하면서 반응이 생기고 어떤 반응이 생기냐면 E형 보조 T림프구. 자, E자에 동그라미 하실게요. 이거 그지같이 맨날 1형으로 바꿉니다.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그렇게 문제 내면은 저희도 딱 준비하고 있다가 딱 풀어버리면 됩니다. 자, E형 보조 T림프구에 얘가 B림프구를 활성화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IgE하고 IgG 생성 및 분비를 위해서 이 B림프구를 활성화시켜요. 활성화를 시킵니다. E형 보조 T림프구가 B림프구를 활성화시키고 B림프가 이제 활성화되면은 걔네들이 이제 비만세포하고 호염구를 건드려요. 그러면 비만세포하고 호염구가 화학물질을 분비를 합니다. 화학물질을 비만세포하고 호염구가 분비를 하면서 기관지의 점액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 많이 느껴보신 게 감기 걸리면은 이 뒤에서 계속 콧물이 나죠. 그렇죠? 그게 콧물통이 어디가 열린 게 아니라 이게 자극이 돼갖고 계속 분비되게끔 이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해서 분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알레르기 그 정도가 가라앉기 전까지는 분비가 계속되기 때문에 우리가 콧물이 나는 거고, 자 마찬가지 원인이에요. 그래서 점액이 계속 나오다가 염증이나 이제 천식이 생기죠. 콧물 생기고 기침 계속 나고. 자 그래가지고 한번 앓은 다음에 문제가 그 다음부터는 이 알레르기를 기억을 하면서 민감해져 버리는 거예요. 자, 한번 민감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처음에 얘가 꽃가루 알레르기 들어왔는데 이러한 현상이 생겨서 염증 천식까지 갔어요. 그러면 다음에 다 회복이 돼도 다시 알레르기 들어오면 이거 기억된 알레르기 또 들어왔네? 다시 쭉 이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더 잘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짝 처음에 들어왔을 때보다 농도가 더 적다고 하더라도 민감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렇게 염증 및 천식이 또 발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직업성 천식의 발생 이 기전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렇게 좀 생기고요. 자, 그런 원인을 만드는 애들 보니까 금속류에서는 백금이나 니켈이나 크롬, 알루미늄이 있고요. 화학물은 이제 TDI, MDI. 자, TDI, MDI 체크합니다. 굉장히 자주 나오는 화학물질이에요. 왜냐면은 이 작업장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도 잘 나오고. 자, 또 들어있는 게 산화무수물, 송진연무, TMA도 체크할게요. 그 다음에 약재는 뭐 항생제, 소화제. 생물학적 물질로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뭐 분비물, 털, 목재 분진, 밀가루, 라텍스, 진드기 이런 애들이 직업성 천식을 유발합니다. 자, 원인 물질 조금 기억을 해주시고요.